오늘부터 넌 내 손자다 알겠느냐? 영모에 쫓기던 어린 왕세자. 이 아이를 숨겨준 건 충신도 아니고 궁녀도 아니고 산골에서 주막을 하는 할머니 한 명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숨겨주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 보는 아이를 손자라고 했습니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까지 전부 화를 피할 수 없어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대체 이 할머니와 이 아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에 주막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갯마루를 넘고 또 넘어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인적 드문 마을이었죠. 장사꾼들도 일부러 찾아오지 않고 관아에서도 잊힌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주막거리 끝자락에요.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기와에 이끼가 끼고 처마 끝은 비에 썩어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간판이랄 것도 없었죠. 그냥 솥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나면 아, 저기 주막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여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금이, 나이는 60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던 적도 없고 자식을 낳은 적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친척도 없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15년 전쯤에 어디선가 흘러와서 주막을 열고 밥도 내고 술도 내면서 혼자 꾸려온 주모. 특히 이 주모가 만드는 엿은 이 근방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엿을 저으면서 문득문득 왼손이 옷고름 안쪽으로 가요. 뭔가를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주걱을 잡고 한참 젓다가 또 손이 가고 그냥 그런 버릇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가을 새벽, 안개가 유난히 짙었어요. 산 아래에서 올라온 물안개가 주막거리 전체를 삼켜버려서 5걸음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도 끊긴 조용한 밤이었죠. 금이는 여느 때처럼 솥 앞에 앉아 연물을 젓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연물 끓는 소리와 나무 주걱이 솥을 긁는 소리만이 주막 안을 채우고 있었는데요. 쿵.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금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죠. 이 산골에, 이 새벽에 사람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장사꾼이 다닐 시간도 아니고 나그네가 오기엔 고갯마루가 너무 험했습니다. 바람에 뭔가 넘어졌나. 금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주걱을 들었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바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걱을 솥 가장자리에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갔죠. 문고리에 손을 대는 순간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라니 좋은 일일 리가 없다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그리고 그 안개 사이로 보였습니다. 여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궁중 나인의 복색이었어요. 남색 치마에 흰 저고리. 그런데 그 옷이 온통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얼굴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겪었는지 보기만 해도 이 여인이 얼마나 힘겹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의 등에 아이가 하나 엎여 있었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어요. 아이는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고만 있었죠. 울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우면 울음도 안 나오는 법이잖아요.
금이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나인의 몸을 일으키려는데 나인이 마지막 힘을 짜내서 금이의 옷깃을 움켜잡았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 상태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 마마를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나인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어요. 금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마. 이 여인이 이 아이를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궁중에서 마마라는 호칭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왕족뿐입니다. 이 아이가 보통 집안의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속저고리를 열었습니다. 안감을 뒤집었죠. 뭔가가 나왔습니다. 매듭이었어요. 금빛 실로 정교하게 엮은 매듭. 보통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 올 한 올 금실로 술을 놓은 것이었죠. 이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궁궐안, 그것도 내명부 최상위에서만 쓰이는 매듭법이었거든요. 금이의 눈이 변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딱 멈췄어요.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아까까지 떨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눈빛 자체가 달라졌죠. 시청자 여러분, 이 주모가 이 매듭을 알아본 겁니다. 단번에 산골에서 여시나 고압하는 여인이 궁궐 내명부의 매듭법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이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이 여인 그냥 주모가 아니었습니다. 금이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궁궐에서 영모의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을 피해 빠져나온 왕의 어린 핏줄이었던 겁니다. 이 아이를 숨겨주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금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전부 화를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금이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안아 주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죠. 그 다음에 금이가 한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먼저 나인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뒷산까지 옮겨서 조용히 묻었어요. 60세 여인이 사람 하나를 산까지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금이는 해냈습니다. 그 다음 문 앞에서 주막까지 이어진 흔적을 지웠습니다. 빗물과 재를 섞어서 땅바닥을 문질렀죠. 안개가 짙어서 다행이었어요. 날이 밝기 전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겨서 아궁이에 넣었습니다. 옷이 타들어가는 동안 금이는 가만히 불을 바라보고 있었죠. 봉황 매듭만 뜯어내서 품에 넣었습니다. 이 모든 거려 벌벌 떨면서 한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순서대로, 빠뜨리는 것 하나 없이 해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골에서 여시나 고압하는 주모가 이런 일을 이렇게 침착하게 처리한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하고 관아에 달려갔을 겁니다. 아니면 무서워서 아이를 내보냈겠죠. 상관없는 일에 목숨을 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모든 흔적을 지운 뒤 금이는 벌벌 떨고 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이의 두 눈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아직도 떨고 있었죠. 이 여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손자다. 알겠느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이 여인의 눈빛이 무섭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으로 무섭지 않은 눈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불쌍해서 아이를 거둔 걸까요? 아닙니다. 금이가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 여인이 왜 이토록 침착했는지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여인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이는 아이를 안채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데워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손도 닦고 발도 닦고
아이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었지만 금이가 물수건으로 얼굴을 훔쳐줄 때 조금씩 떨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을 닦으면서 금이의 손이 멈추는 순간이 있었어요. 향 냄새. 아이의 몸에서 향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향이 아니었어요. 금이는 이 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만 쓰는 향이었거든요. 침향과 백단을 섞어 만든 궁중향. 이 향은 궁 밖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금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향을 마지막으로 맡은 게 언제였을까요? 15년 전이었습니다. 금이가 궁을 나오던 날, 궁궐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그날, 마지막으로 맡았던 냄새가 바로 이 향이었어요. 그때 금이의 머릿속으로 예실이 밀려왔습니다. 금이가 궁에 들어간 건 15살 때였습니다. 침방, 왕실의 모든 옷과 이불과 보자기를 만드는 곳이었죠. 금이는 그곳에 배속되었습니다. 15살 소녀가 처음 궁궐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건 설렘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고 모든 게 무서웠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벌을 받았고 바늘 하나 잘못 놀리면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이한테는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손이 좋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매듭을 지으면 흐트러짐이 없었죠. 선배 나인들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궁궐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살아남고 없으면 밀려나는 곳이죠. 금이는 바늘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여름이면 왕비의 적삼을 짓고 겨울이면 세자의 솜저고리를 지었어요. 명절이면 대비의 예복의 술을 놓았고 궁중 잔치가 있으면 밤을 새워 보자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해, 두 해, 10해.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20이 넘으면서 계례를 올렸습니다. 궁녀의 계례라는 건요.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랑 없는 혼례이기도 했어요. 이제 평생 궁 안에서 살겠다는 서약과 같은 것이었죠. 바깥 세상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을 겁니다. 금이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30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금이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금이가 건넨 물을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었어요.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싸 쥐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마시는 자세. 보통 아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궁중 예법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가르침을 받은 아이였습니다. 금이가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 몸짓, 이 자세, 이 향 냄새. 어느 것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금방 들통이 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일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를 살려야 했어요. 금이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불려서 넣고 천천히 저었죠. 이 동작도 금이한테는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궁궐에서 살았으니까요. 침방라인이었지만 궁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한 세월이 30년이면 밥 짓는 것쯤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금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길다면 긴 세월이었죠. 그 30년 동안 금이를 알아봐 준 사람이 있었냐고요? 없었습니다. 딱 한 분을 빼고요. 금이가 침방에서 30년을 채워갈 무렵이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선대비의 겨울 이불을 지어 올릴 때였죠. 금이는 그 이불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솜을 고르게 펴고 겉감과 안감을 맞추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이불 하나에 열흘을 매달렸습니다. 그 이불이 선대비에게 올라갔어요.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선대비가 금이를 부른 겁니다. 침방라인이 대비에게 직접 불려가는 일은 흔치 않았어요. 금이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뭔가 잘못한 건가 싶었습니다. 선대비가 말했어요. 이 이불을 지은 게 너냐? 예, 그러하옵니다.
이 바느질에는 정성이 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대단한 칭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선대비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 건넨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금이한테는 달랐습니다. 30년이었거든요. 30년 동안 궁궐 안에서 바늘만 잡고 살았는데 자기 바느질에 정성이 있다고 말해준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금이는 그날 침방으로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자기가 여기 있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봐 줬다는 게 그게 눈물이 난 겁니다. 금이는 죽을 한 그릇 퍼서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숟가락을 드는 자세도 궁중예법 그대로였습니다.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왼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리고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배웠다는 뜻이었죠. 금이는 아이가 죽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선대비, 그분이 금이에게 한 가지를 더 해주셨어요. 금이가 궁을 나오게 된 건 45살 때였습니다. 모시던 마마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궁녀는 모시던 상전이 세상을 뜨면 퇴골할 수 있었습니다. 금이는 궁을 나오게 되었죠. 궁을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금이는 마지막으로 선대비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죠. 30년간 궁에서 일한 나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때 선대비가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은장도였습니다. 작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장도. 선대비가 직접 품에서 꺼낸 것이었죠. 선대비가 말했습니다. 내 손이 기억하는 것을 믿어라. 금이는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들어 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궁 안에서 소리 내어 오는 건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내관이었어요. 선대비 곁에 서 있었죠. 선대비가 그 내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장도를 기억해 두어라.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이는 그 내관의 얼굴을 봤어요. 또렷한 눈매에 단정한 이목구비. 젊지만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그 내관의 이름이 박이겸이었습니다. 금이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선대비가 왜 그 내관에게 은장도를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긴 거죠. 그리고 금이는 궁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15의 궁에 들어갔으니 바깥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친정은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남은 가족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궁녀는 혼인을 못하니 남편도 없었죠. 금이는 떠돌았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전전하다가 결국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이 산골까지 흘러왔어요. 주막을 열고 궁에서 익힌 손재주로 엿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침방에서 30년 동안 손끝의 감각을 다듬었던 여인이 만든 엿이니 맛이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15년 내내 품속에는 은장도 하나뿐이었어요. 선대비가 주신 그 은장도. 금이는 그걸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옷고름 안쪽에 넣어두고 가끔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였죠. 그게 금이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아까 엿을 저으면서 왼손이 옷고름 안쪽으로 가던 그 버릇. 은장도를 만지고 있었던 거예요. 금이는 죽을 다 먹은 아이의 그릇을 거두면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서 누군가가 겹쳐 보였어요. 선대비. 이 아이는 그분의 핏줄이었습니다. 30년 궁궐 생활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봐 준 분. 내 바느질에는 정성이 있다고 말해준 분. 퇴고라는 날 은장도를 쥐어주며 내 손이 기억하는 것을 믿어라고 해주신 분. 그분의 핏줄이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는 품속의 은장도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의겸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금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나인이 쓰러져 있을 때 봤던 그 눈.
떨림이 멈추고 단단해지던 그 눈빛이 다시 돌아왔어요. 결심을 굳힌 겁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30년을 바늘 하나로 버틴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 바늘 대신 여주걱을 들고 한 나라의 운명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를 숨기겠다고 결심하는 건 쉽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감추느냐였어요. 왕의 핏줄이라는 증거가 이 아이의 온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말투, 몸짓, 피부, 향 냄새까지 하나하나가 전부 이 아이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솥 앞에 앉아 연물을 저으면서 밤새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금이는 다음 날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아이를 숨기겠다고 결심한 건 어젯밤이었죠. 그런데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의 온몸에는 궁궐의 흔적이 배어 있었거든요. 먼저 피부가 문제였습니다. 아이의 피부가 너무 고왔어요. 하얗고 매끈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이런 피부를 가진 아이는 없었죠. 여기 아이들은 햇볕에 그을리고 흙먼지에 뒤덮이고 겨울이면 손등이 트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이 아이가 마을에 나가는 순간 피부만 봐도 이 아이 어디서 왔어? 라는 소리가 나올 게 뻔했습니다. 금이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순의 몸으로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숨이 금방 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금이가 찾는 건 온나무였습니다. 온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 껍질에 칼집을 내면 진액이 흘러나오거든요. 금이는 대나무 통에 그 진액을 받았습니다. 조심해야 했어요. 옷진액은 피부에 닿으면 심하게 부풀어 오르니까요. 금이의 손에도 진액이 튀었습니다. 손등이 벌겋게 부르텄지만 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주막으로 돌아와서 진액을 물에 묽게 풀었습니다. 너무 진하면 아이 피부가 진짜 상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궁궐에서 온갖 재료를 다뤄본 손이니까 이 정도 감각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따가워. 참아라. 금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목에, 손에, 발에 골고루 발랐어요. 아이는 자꾸 손으로 긁으려 했지만 금이가 손을 잡아내렸죠. 하루가 지나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피부가 울긋불긋해졌어요. 군데군데 부풀어 오르고 딱지 같은 게 앉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심한 부스럼에 걸린 것처럼 보였죠. 가까이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이의 계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 가까이 오지 않을 거예요. 옳는 병 아니야? 하면서 피할 겁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게 되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아이의 정체를 눈치챌 사람도 없겠죠. 그런데 낮에 바르고 밤에는 달랐습니다. 금이는 해가 지면 약초를 달여서 아이의 피부에 발라줬어요. 낮에는 흉하게 만들고 밤에는 치료하는 거였죠. 진짜로 피부가 상하면 안 되니까요. 아이는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긁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다가 무의식으로 긁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금이가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이게 너를 살리는 거다. 아이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 여인이 밤마다 자기 손을 잡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다독여주는 게 싫지 않았던 거예요. 궁궐에서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나인들은 예를 갖춰서 모셨지 이렇게 손을 잡고 참아라 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피부 다음은 말투였습니다. 이게 피부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아이는 입을 열 때마다 궁중 말투가 튀어나왔습니다. 소인, 수라, 마마님. 산골 마을에서 이런 말을 쓰는 아이가 있으면 그 자체로 끝이었죠. 금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소인이라고 하지 마라. 나라고 해. 나, 수라가 아니라 밥이다. 밥. 그리고 나를 마마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는 눈이었죠. 금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부르라고 할까? 금이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한테 자기가 뭐가 되는 건지, 그냥 숨겨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할매라고 불러라. 금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따라 하지 못했어요. 궁중에서 그런 호칭을 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금이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했어요. 밥 먹자. 나 따라와. 할매한테 이리 와. 아이가 틀릴 때마다 금이는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아직도 그 말투가 안 고쳐졌어. 다시. 아이가 움찔하면서도 다시 따라했어요. 나 밥 먹을래. 할매 이리 와. 어느라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런데요. 낮에 그렇게 호되게 꾸짖은 금이가 밤에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 어린 것한테 이게 무슨 짓인가. 8살밖에 안 된 아이한테 자기 말투를 버리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잊으라고 하고 얼굴까지 흉하게 만들어 놓고 금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지 밤마다 자문했어요. 그런데 답은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울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투 다음은 이름이었습니다. 금이는 아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줘야 했어요. 궁궐에서 부르던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요. 금이는 일부러 가장 흔하고 가장 투박한 이름을 골랐습니다. 넌 오늘부터 돌쇠다. 아이가 금이를 올려다봤어요. 나는 돌쇠가 아닌데.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소근거리는 수준이었죠.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8살이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는 아는 아이였습니다. 금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돌쇠다. 다른 이름은 잊어라. 아이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울지는 않았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참음이었죠. 금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됐으니까요.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금이는 며칠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흘렸어요. 주막에 오는 손님들한테, 장에서 만나는 안악들한테, 먼 고을에서 조카딸이 세상을 떴는데 그 딸이 남긴 고아가 있어서 데려왔소. 근데 이 아이가 병까지 걸렸어. 부스럼이 심해서 사람한테 옮을 수도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죠. 이렇게 하면 마을의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금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서로 옮기는 게 훨씬 자연스러웠습니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아이를 보면 슬슬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인의 주모가 데려온 고아, 부스럼이 심해서 옮는다더라. 이 소문이 돌면서 아무도 아이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죠. 어떤 안악은 아이를 보자마자 치맛자락으로 자기 아이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어요. 금이 입장에서는 정확히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아이의 고운 피부가 가짜 부스럼이라는 걸 알아챌 수도 없고 이 아이의 몸짓이 일반 아이와 다르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죠. 병이 보호막이 된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말투는 아직 어색했지만 밥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워졌고 나라는 말도 입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옷진액 때문에 가려운 것도 처음보다는 나아졌죠. 금이가 밤마다 약을 발라주니까 실제로 피부가 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금이가 부엌에서 엿을 고우면서 아이를 불렀어요. 이리 와서 앉아라.
아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문턱에 걸터 앉았죠. 금이가 엿을 저으면서 아이를 흘끗 봤어요. 아이는 부스럼투성이 얼굴로 금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할매. 금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매. 이 아이가 방금 자기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연습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금이의 눈에 뭔가 차올랐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궁궐에서 30년, 산골에서 15년, 45년을 홀로 보냈어요. 누군가에게 할매라고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를 할매라고 불렀습니다. 금이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걱을 꽉 쥐고 고개를 돌려서 솥쪽을 봤죠. 왜? 겨우 한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르고 싶어서 불렀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전까지 금이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할 대상으로 봤어요. 선대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의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숨겨야 하는 존재. 그런데 이 한마디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금이의 아이가 된 거예요. 손자, 진짜 손자가 된 겁니다. 금이는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에 아이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줬습니다. 부스럼으로 울퉁불퉁해진 이마를. 손끝에 닿는 감촉이 까슬까슬했지만 금이는 한참을 그렇게 쓸어줬어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의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신분 세탁은 완벽했습니다. 부스럼 걸린 고아 돌쇠. 먼 고을에서 온 금이 주모의 외손자.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오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이가 아무리 완벽하게 아이를 감춰도 이 아이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치웅.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영모 세력의 수색 별장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이의 주막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어요. 금이는 새벽에 일어나 엿을 고았고 돌쇠는 안채에서 얌전히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부스럼 걸린 아이를 피했고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온이 오래갈 수 없다는 걸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의 핏줄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찾으러 옵니다. 그것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집요하고 가장 잔인한 자를 보내겠죠. 그 자가 이미 오고 있었습니다. 한치웅. 영모 세력의 수색 별장이었습니다. 별장이라는 건 군관 직책 중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수색대장이었죠. 이 자가 맡은 일은 하나였습니다. 궁에서 빠져나온 어린 핏줄을 찾아내는 것. 한치웅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직감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였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내 눈에 수상하다라고 판단하면 끝까지 파고들었어요. 부하들이 별장님,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소용없었죠. 자기가 아니라고 할 때까지 수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하들도 이 자를 무서워했어요. 저 양반은 귀신도 찾아낸다.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한치웅은 실제로 그런 자였거든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성격. 거기에 공을 세우려는 욕심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수색에서 성과를 내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자가 병사 20명을 이끌고 산골 주막거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어요. 금이가 엿을 저으면서 바깥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을이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원래 이 시간이면 달구름 소리, 아이들 노는 소리, 안악들 물 기르러 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병사들이 서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맨 앞에 한 명이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얼굴은 냉담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눈이 날카로웠어요. 마을 전체를 한 번에 콜든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치웅이었습니다. 금이는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아니, 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이는 곧바로 안채로 갔습니다. 돌쇠가 앉아 있었어요. 밖이 소란스럽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이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엿가마 속에 들어가야 한다. 안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숨도 크게 쉬지 마라.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라. 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금이의 표정을 보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금이가 부엌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금이의 부엌에는 가마솥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매일 엿을 끓이는 솥이었고 하나는 큰 양을 다릴 때만 쓰는 큰 가마솥이었죠. 지금 그 큰 가마솥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어요. 금이는 빈 가마솥 뚜껑을 열고 안에 볏짚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에 눕혔어요. 아이가 가마솥 안에 웅크렸습니다.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었죠. 금이가 위에 볏짚을 덮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졌어요.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알겠나? 볏짚 아래에서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금이는 가마솥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솥에 불을 떼기 시작했어요. 연물을 올렸습니다. 부엌에 연물 끓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죠. 달콤한 냄새. 이 냄새가 부엌 전체를 채우면 빈 가마솥 쪽에 관심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끓고 있는 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금이는 솥 앞에 앉아 주걱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평소처럼 엿을 고우는 주모의 모습으로 마음속에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30년 군골 생활이 이럴 때 빛을 발했습니다. 속마음을 감추는 것. 그건 궁녀가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치웅의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수색을 시작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가고 방을 뒤지고 아이가 있는 집은 특히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나이, 생김새,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까지 물어봤죠. 마을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병사가 몰려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안악들은 아이를 안고 안채로 숨었고 늙은이들은 마루에 꿇어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한치웅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에서 내려 마을 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부하들이 돌아올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한치웅의 눈이 마을 끝자락을 향했습니다. 금이의 주막이 보였죠. 저기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한치웅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이는 솥 앞에 앉아 연물을 젓고 있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죠.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그 앞에 무겁고 일정한 걸음. 한치웅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치웅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치웅의 얼굴을 봤죠. 차가운 눈, 감정이 없는 얼굴. 주막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부엌, 안채, 광.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금이는 주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물을 저으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엿 한쪽 드시고 가시오. 나리. 한치웅이 금이를 봤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리고 시선을 옮겼죠. 방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채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광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고, 부엌 구석구석을 둘러봤어요. 금이는 주걱을 젓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평소 리듬 그대로,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치웅이 부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선이 가마 쪽으로 갔어요. 금이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치웅이 가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마 앞에 섰죠. 가마 위에 덮인 볏짚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볏짚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별장님. 밖에서 병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죠. 고개 너머에서 수상한 자를 잡았습니다. 한치웅의 손이 멈췄습니다. 볏짚 바로 위에서 멈춘 거예요. 손가락 하나 차이였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 올렸으면 아이가 보였을 겁니다. 한치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사를 봤어요. 어디서? 고개 너머 삼거리 근처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치웅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마에서 손을 떼고 몸을 돌렸죠. 빠른 걸음으로 주막을 나갔습니다. 병사들이 뒤를 따랐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죠. 금이의 손에서 주걱이 딱딱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태연하게 엿을 젓던 그 손이요.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한치웅이 있는 동안 억지로 잡아두었던 떨림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금이는 주걱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마 쪽으로 갔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볏짚을 걷어냈죠.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축축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8살 아이가 깜깜한 가마 안에서 밖에서 무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버틴 겁니다. 아이의 눈이 금이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금이가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리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그 말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금이가 아이를 꺼내 안았습니다. 잘 참았다. 잘 참았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금이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축축한 아이를 안은 채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이는 금이의 품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어요. 금이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은 넘겼다. 그런데 다음에도 넘길 수 있을까? 한치웅은 아직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개 너머에서 잡았다는 수상한 자는요.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건 자기 아들이었죠. 한치웅이 확인하고는 버럭 화를 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끌어.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치웅이 마을 쪽을 돌아봤어요. 고갯마루 너머로 주막거리 지붕이 보였죠. 한치웅의 눈이 잠깐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근방을 다 뒤져라. 아직 멀리 못 갔다. 한치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이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위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요. 한치웅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한치웅은 밖에서 오는 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될 때입니다. 금이의 바로 옆집에 금이를 10년 넘게 미워해온 여자가 살고 있었거든요. 한치웅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개 너머 삼거리에 진을 치고 병사들을 풀어놨어요.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었죠. 주변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아이를 데리고 있는 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치웅은 마을에 방을 하나 붙였습니다. 수상한 자를 알리는 이에게 쌀 10섬을 내린다. 쌀 10섬. 이 산골 마을에서 쌀 10섬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1년을 먹고도 남을 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방 앞에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약방댁이라고 부르는 여자였어요. 약방댁. 이름 그대로 마을 약방 영감의 아내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 마을에 정착한 건 금이와 비슷한 시기였어요. 금이가 주막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약방댁 부부도 이 마을에 들어와서 약방을 차렸죠. 처음에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낯선 마을에 정착한 여자 둘이었으니까요. 장에 가면 나란히 걷기도 했고 밑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어요. 약방댁이 남편의 약방을 꾸리느라 바쁠 때 금이가 물을 길어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어요. 금이의 엿이 유명해지면서였습니다. 금이의 엿은 맛이 좋았어요. 30년 궁궐 생활에서 다듬어진 손끝의 감각이 엿에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달되 물리지 않는 맛, 쫀득하면서도 이에 붙지 않는 질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날이면 금이네 주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마을에서 금이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금이 주모 엿 먹어봤소. 이 근방에서 저런 맛은 처음이야. 금이 주모가 이번 장날에도 나온다더라. 일찍 가야 살 수 있어. 마을 사람들 입에 금이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면 금이네 엿을 선물로 돌리는 집이 생겼고 아이가 아플 때 엿을 사다 먹이는 어머니들이 늘었죠. 마을 잔치가 있으면 금이한테 엿을 맡겼습니다. 금이는 마을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약방댁은 아니었습니다. 약방댁도 같은 시기에 이 마을에 왔어요. 똑같이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한 여자였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약방댁을 특별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약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면 찾아가지만 안 아프면 갈 일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평소에 안부를 물어주거나 얼굴을 비추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금이네 주막은 달랐죠. 장날이면 사람이 몰렸고 평소에도 엿냄새를 맡고 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약방댁은 그걸 볼 때마다 속이 쓰렸어요. 나도 같은 해에 왔는데, 나도 똑같이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여자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금이가 약방댁한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쪽은 주목받고 한쪽은 주목받지 못한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1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약방댁은 금이를 곱지 않은 눈으로 봐왔어요. 대놓고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대놓고 싸우면 둘 다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약방댁은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장날에 금이네 주막 앞에 줄이 선 걸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금이 이름을 부르며 웃는 걸 볼 때마다, 명절에 금이네 엿이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약방댁의 속은 조금씩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방댁이 그냥 나쁜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약방댁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앓기 시작한 건 올해 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가벼운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여름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약방을 하는 집안인데 정작 자기 남편 병은 고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약방에 있는 약재는 다 써봤어요. 효과가 없었죠. 좋은 약재를 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들어누우니 약방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돈이 끊긴 거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나빠지고 약값은 없고 거기에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10살, 작은아이가 7살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끓여줘도 점심때면 또 배가 고프다고 했죠. 약방대기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은 드러누워 있고 돈은 없고 아이들은 굶고 그런 상황에서 한치웅이 방을 붙인 겁니다. 쌀 10섬. 약방댁은 그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쌀 10섬이면 남편 약값을 대고도 남았어요. 아이들을 한동안 굶기지 않아도 됐죠. 그런데 누굴 밀고 한단 말입니까? 이 마을에 수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약방댁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어요. 약방댁이 금인의 주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주막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약방댁이 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려 주막 쪽을 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아이가 하나 서 있었어요. 부스럼이 심한 아이. 금이 주모가 먼 고을에서 데려왔다는 그 고아였죠. 아이가 금이를 할매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약방댁의 눈이 좁아졌어요. 저 아이, 전에는 없었는데 금이 주모는 1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찾아오는 친척도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먼 고을에서 조카딸이 세상을 떠서 그 고아를 데려왔다고 했지만 약방댁은 생각했습니다. 금이 주모가 시집을 간 적이 없는 건 마을 사람들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시집을 안 갔는데 조카딸이 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친정 쪽 조카딸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금이 주모는 친척이 없다고 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여인이 갑자기 먼 고을에서 고아를 데려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라면 약방댁도 그냥 넘겼을 겁니다. 남의 집 사정에 참견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쌀 10섬이 걸려 있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은 굶고 있었죠. 그리고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금이 주모, 마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여자, 장날마다 사람이 몰리는 주막의 주인, 명절이면 집집마다 엿을 돌리는 여자. 자기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저 여자는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여자. 그 여자한테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 약방댁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남편의 기침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쌀 10섬, 마을 사람들에 둘러싸인 금이의 모습. 자기는 아무도 안 찾는다는 사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래가 섞인 기침이 밤새 끊이지 않았죠. 약방댁이 일어나 남편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남편이 간신히 기침을 멈추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옆방에서 작은 아이가 울었습니다. 엄에 배고파. 약방댁이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약방댁이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떼고 멈추고 다시 한 걸음 떼고 마을 어귀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2배는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한치웅이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병사가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오? 약방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별장 나리를 뵈러 왔습니다. 잠시 후 한치웅 앞에 섰습니다. 한치웅은 팔짱을 끼고 약방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죠. 말해보라는 눈이었어요. 약방댁이 말했습니다. 금인의 집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는데 그 전에는 그런 아이가 없었소. 한치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언제부터? 보름쯤 전부터요. 먼 고을에서 조카딸이 세상을 떠서 남긴 고아라고 했는데 그 주모는 원래 친척이 없는 사람이요.
한치웅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소? 부스럼이 심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소. 사람들이 웃는 병이라고 가까이 안 가거든요. 한치웅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웃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찾았다는 표정이었죠. 그 주모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소. 약방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5년 전에 어디선가 흘러온 여자요.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없소. 그 전에 뭘 했는지도 모르고. 한치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소. 가보시오. 약방댁이 돌아섰습니다. 걸어오는 길이 갈 때보다 더 무거웠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약방댁도 알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자리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었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아이가 형품에 안겨서 코를 훌쩍거리고 있었죠. 약방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한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굶는다고. 남편이 약을 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고. 그런데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고는 이루어졌습니다. 한치웅은 그날 밤 부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내일 그 주막에 다시 간다. 이번에는 조용히. 한치웅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눈빛과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확신이 생긴 자의 눈이었죠. 한치웅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다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이는 여느 때처럼 솥 앞에 앉아 연물을 적고 있었어요. 돌쇠는 부엌 한쪽에서 멍하니 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치웅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금이도 알고 있었어요. 밤새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병사들이 주막거리 입구에 서성거리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첫 번째 수색 때는 병사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아무나 잡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쓸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병사들이 다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막거리를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병사 서너시 금인의 주막 앞에만 서 있었습니다. 금인은 주걱을 들고 있는 손이 멈췄습니다. 저 사람들이 여기만 노리고 왔다. 그 순간 발자국 소리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둘, 셋. 그리고 맨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 하나. 가죽 신발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 한치웅이었습니다. 주모. 한치웅이 마루에 올라서기도 전에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근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금이는 주걱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한치웅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병사 둘이 양쪽에 섰어요. 나머지는 밖에서 주막 주변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 마을에 왔을 때 주모한테 물어본 게 있었지. 예. 고아를 데려왔다고 했지. 먼 친척의 핏줄이라고. 그렇습니다. 한치웅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웃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 금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모가 이 마을에 온 지 15년이라고 했지. 15년 동안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친척도 없고 편지 한 장 온 적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먼 친척의 고아를 데려왔다고? 그 아이 어미가 죽었다는 소식이 돌아서 제가 데려온 겁니다. 소식이 돌았다고 누구한테? 장에 나갔다가 들었습니다. 한치웅이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금이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이한테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한치웅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시골 산골에서 여시나 파는 주모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보통 산골 안하기 관군 앞에 서면 손이 떨리고 말이 빨라지고 눈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도 안 피하고 말도 느리고 손끝 하나 안 떨려요. 한치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내가 궁녀 출신이라는 말이 있던데. 공기가 멈췄습니다. 금이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을 겁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30년 궁궐 생활이 이 여인한테 남긴 건 바느질 솜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법. 그것도 뼛속까지 배운 사람이었어요. 궁녀라뇨. 금이가 되레 피식 웃었습니다. 침방에서 바느질이나 하던 늙은 궁녀가 영모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한치웅이 금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아이를 보겠다. 금이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와라. 부엌 안쪽에서 돌쇠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맨발이었어요. 얼굴과 손에 부스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옷도 허름하고 코를 훌쩍이고 있었어요. 한치웅이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손자요. 먼 고을에서 죽은 조카딸이 남긴 고아인데 병까지 걸렸소.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이래도 원손으로 보이시오? 한치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의 흉측한 피부를 보면서. 하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어요. 일어서 봐. 한치웅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한치웅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뒤집어 손바닥을 봤어요. 돌쇠의 손바닥은 곱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며칠 동안 아이한테 부엌일을 시킨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맷돌을 돌리게 하고 나무를 쥐어주고 연물을 저으라고 시킨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만들기 위해서 60년 인생의 30년을 궁에서 보낸 사람은 궁을 찾는 사람이 뭘 보는지도 아는 겁니다. 한치웅이 손을 놓았습니다. 표정이 살짝 풀렸어요. 아주 살짝. 그리고 한치웅이 일어났습니다. 주막 안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솥뚜껑을 들어봤어요. 벽 구석을 훑고 마루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수색 때처럼 대충 보는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꼼꼼하게 뭔가 하나라도 걸릴 게 없는지 샅샅이 뒤지는 눈이었습니다. 금이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치웅이 뒤지는 걸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이의 머릿속에 목소리 하나가 스쳤습니다. 내 손이 기억하는 것을 믿어라. 선대비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궁을 나서던 날, 은장도를 건네시며 하셨던 그 말. 금이의 왼손이 옷고름 안쪽으로 갔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금이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치웅이 부엌에서 나와 다시 마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 앞을 지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금이를 돌아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무서웠던 겁니다. 낯선 남자가 집안을 뒤지고 병사들이 밖에 서 있고 자기 손을 잡고 들여다보고 8살 아이가 버틸 수 있는 공포의 한계였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와, 금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마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치웅의 발이 멈췄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어요.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금이와 한치웅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주막 안이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병사의 발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금이가 움직였습니다. 3초. 금이는 그 3초 안에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금이가 아이의 뒤통수를 탁 쳤습니다. 세게는 아니었지만 소리가 났어요. 먼 고을에서 양반집 드나들며
이상한 말버릇을 배워가지고 내가 몇 번을 고치랬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이가 한치웅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리도 아시지 않겠소. 양반집 부엌에서 얻어먹고 살다 보니 이 모양이요. 어린 것들이 말을 주워 담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이놈의 버릇을 못 고쳐서 속이 터집니다. 금이는 심지어 쑥스럽다는 듯 머리를 긁었어요. 시골 늙은이가 손주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니 원. 죄송합니다. 나리. 한치웅이 금이를 노려봤습니다. 길게. 아주 길게. 그래 양반집 말버릇이라. 한치웅이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입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눈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금이의 변명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한치웅이 마루에서 내려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주막거리 입구까지 걸어갔어요. 금이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때 한치웅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옆에 선 부하에게 말했어요. 저 주막을 감시해라. 밤낮 가리지 말고 사람이 드나드는 것, 아이가 나가는 것 전부 보고해.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치웅이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저 주모가 짐을 싸거나 아이를 데리고 나서는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물어보지 말고 잡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이는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금이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할매 미안해. 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30년 궁궐 생활에서도 이렇게 다리가 풀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금이도 아이를 안은 채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넘긴 겁니다. 간신히. 그리고 금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이 마을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금이의 손이 다시 옷고름 안쪽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은장도. 이 은장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궁을 나올 때 선대비 옆에 서 있던 그 젊은 내관의 얼굴. 여러분, 이 은장도가 누구한테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금이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에서 연물이 식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금이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주막거리 입구에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치웅이 남기고 간 감시 병사였어요. 낮에도 있었고 해가 져도 가지 않았습니다. 교대를 하면서 밤새 서 있는 겁니다. 금이는 알고 있었어요. 한치웅이 변명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걸. 감시를 붙인 건 증거를 잡으려는 거라는 걸. 이대로 며칠만 더 있으면 끝입니다. 아이의 부스럼이 낫기 시작하면 피부가 드러나요. 옷진액을 계속 바를 수도 없습니다. 아이 몸이 버티지를 못해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방법을 찾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금이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 선대비께서 궁을 나서는 날 직접 손에 쥐어주신 것. 내 손이 기억하는 것을 믿어라라는 말씀과 함께 금이는 은장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금이는 여느 때처럼 솥에 불을 떼고 연물을 올렸습니다. 감시 병사가 보고 있었어요. 금이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엿을 저었어요.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부스럼 위에 진액을 덧발랐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점심 무렵 주막 앞에 사람이 한 명 나타났습니다. 막동이었어요. 막동은 주막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냇가에 사는 뱃사공이었습니다. 나이는 금이보다
10살쯤 아래. 말수가 적고 몸이 크고 한 번 입을 다물면 무덤까지 가져가는 사람이었어요. 금이가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7년 전 막동의 아내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약을 쓸 돈이 없었어요. 금이가 아무 말 없이 옆한 돈을 모아 약값을 대줬습니다. 막동의 아내는 살았어요. 막동은 그 뒤로 금이한테 한 번도 은혜를 갚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막동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엿을 사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감시 병사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뱃사공이 주막에 들르는 게 뭐가 이상하겠습니까? 금이가 엿을 썰어 종이에 쌌습니다. 막동에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밖에서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이 안에 물건이 하나 있다. 강 건너 나루에 가면 박이겸이라는 이름으로 약재상을 하는 양반이 있을 거다. 이걸 보여주면 알아볼 것이다. 엿 사이에 은장도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5년을 품에 지니고 있던 것을 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양반한테 말해라. 친방 금이가 보냈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그것만 말하면 된다. 막동이 엿구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금이가 무슨 일에 휘말려 있는지, 그 안에 든 게 뭔지, 박이겸이 누구인지 하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금이가 부탁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막동이 엿구러미를 품에 넣고 주막을 나갔습니다. 감시 병사 앞을 태연하게 지나갔어요. 엿 사러 왔다 가는 동네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금이는 막동의 뒷모습을 보면서 솥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주걱이 들려 있었지만 한동안 젓지 못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감시 병사는 여전히 주막거리 입구에 서 있었어요. 금이는 여느 때와 똑같이 엿을 끓이고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부스럼 위에 진액을 덧발랐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티가 나는 순간 끝이니까요.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금이가 엿을 저으려고 부엌에 들어서는데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금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막동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동 뒤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갓을 눌러쓰고 약재 보따리를 맨 산에.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금이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박이겸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박이겸 본인이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궁을 나서던 날 선대비 옆에 서 있던 그 젊은 내관. 지금은 머리에 서리가 내려 있었어요. 박이겸이 입을 열었습니다. 친방 나인 금이 은장도를 받았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전한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온다는 걸. 아이를 보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말을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이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금이가 아이를 깨웠습니다. 돌쇠야, 일어나라. 할매 아직 어두운데.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금이가 아이를 씻겼습니다. 부스럼 위에 발랐던 진액을 조심스럽게 닦아냈어요. 며칠 동안 덧발랐던 것들이 벗겨지면서 아이의 원래 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희고 고운 살결이었어요. 금이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내 원래 얼굴이구나. 준비해둔 깨끗한 옷을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머리를 빗겨주고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아이는 금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금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박이겸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박이겸을 보고 금이 뒤로 숨었습니다. 할매, 이 사람 누구야? 널 데리러 온 사람이다.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어디 가는 거야? 안전한 데로 간다.
할매도 같이 가. 금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매도 같이 가지.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매, 나는 못 간다. 금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그런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매가 같이 가면 더 위험해진다. 너는 이분이랑 가야 한다. 아이가 금이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싫어. 나 안 갈래. 할매랑 있을래. 돌쇠야. 할매.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못하고 울었어요. 금이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밖에서 감시 병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금이가 아이를 떼어 놓았습니다. 아이의 두 손을 잡고 눈을 맞췄어요. 잘 듣거라. 아이가 울면서 금이를 봤습니다.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금이가 품에서 엿 한 사리를 꺼냈습니다. 밤새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할매가 만든 거니까 안 상한다. 아이가 엿을 쥐고 울었습니다. 박이겸이 다가왔어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금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할매. 금이는 서 있었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뻗으면 놓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박이겸이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막동이 앞서 길을 열었어요. 냇가 쪽 산길로. 감시 병사의 눈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이는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못했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금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빈 방이었어요. 아이가 덮고 자던 이불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는 그 이불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금이는 아이를 안은 채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연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젖지 않는 솥에서 마지막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금이의 주막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주막의 기둥이 더 기울었고 지붕의 이형이 2번은 더 갈렸고 금이의 허리는 전보다 더 굽어 있었습니다. 금이는 여전히 그 주막에 있었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서 솥에 불을 떼고 연물을 올리고 주걱으로 저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아이가 떠나기 전이나 후나 금이의 하루는 똑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엿을 저으면서 왼손이 옷고름 안쪽으로 가는 버릇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다녀온 마을 사람이 주막에 들러서 한마디를 흘렸어요. 나라가 바뀌었다더라. 역적 놈들이 다 잡혀가고 새 임금이 섰다는구먼. 금이는 엿을 젓고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어린 임금이라던데 고생을 많이 한 분이라고. 금이의 주걱이 솥바닥을 한번 느리게 긁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금이가 혼자 부엌에 앉아 엿을 저으면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원래 얼굴로 돌아갔어요. 살았구나.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약방댁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약방댁은 한치웅에게 밀고한 대가로 쌀 10섬을 받았어요. 남편 약값을 대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한동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새지 않는 소문은 없어요. 금인의 주막에 감시 병사가 붙은 뒤로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밀고 했냐는 거였어요. 약방댁이 한치웅을 찾아갔다는 걸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날에 약방댁이 갑자기 쌀을 잔뜩 들고 왔다는 것도 눈에 띄었어요. 마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사람들이 약방댁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방에 오던 손님이 끊겼어요. 장날에 마주쳐도 눈을 돌렸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도 약방댁 아이가 오면 흩어졌어요. 약방댁 남편의 병은 약을 써서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정을 알게 됐어요.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를 보지 않았어요. 같은 방에 있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약방댁은 결국 마을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어느 날 아침에 사라졌어요. 금이는 약방댁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없었어요. 약방댁이 왜 그랬는지 금이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굶는 아이들 앞에서 양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치웅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영모 세력이 무너지면서 한치웅도 끝이었습니다. 수색 별장으로서 영모 세력의 명을 받아 왕의 핏줄을 찾아다닌 자. 새 임금이 선마당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한치웅은 잡혀갔습니다. 자기 직감만 믿고 증거가 없어도 파고들고 부하들까지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끝은 허무했어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한치웅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끌려가기 직전에 한마디를 남겼다고 해요. 그 산골 주막 주모 결국 내가 졌구나. 이 말이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말이 떠돌았다는 것 자체가 금이와 한치웅의 싸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이가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연물을 끓이고 있는데 주막거리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었습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내관의 걸음이었습니다. 내관이 주막 마루에 올라서서 금이에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궁으로 모시라 하셨습니다. 금이는 엿을 젓고 있었어요. 주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은혜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궁에서 편히 모시겠다 하셨습니다. 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관을 봤어요. 저는 그저 여기서 밥이나 짓고 엿이나 고압하는 주모입니다. 궁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관이 잠깐 말을 잊지 못했어요. 다시 한 번 권했습니다. 전하의 뜻이십니다. 고마운 일이요.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금이는 다시 엿을 저었습니다. 내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금이는 내관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엿을 저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금이가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솥에 불을 때려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밖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없고 바람 소리도 없었어요. 안개가 짙었습니다. 금이가 주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없었어요. 의장도 없었습니다. 병사도 없었어요. 소복한 차림에 갓 하나만 쓰고 산길을 걸어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금이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돌쇠. 아니, 이제는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임금이었어요. 금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금이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문틀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왕이 금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그 눈이 8살 때와 같았어요. 부엌 구석에서 벌벌 떨던 그 아이의 눈. 금이 뒤에 숨어서 할매, 이 사람 누구야 하던 그 아이의 눈. 달라진 건 체구뿐이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냈어요. 엿 한 살이었습니다. 다 굳어 있었어요. 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모양도 일그러져 있었어요. 세월이 그만큼 지난 겁니다. 그런데 버리지 않고 품에 넣어두었던 것. 그날 금이가 아이의 손에 쥐어줬던 바로 그 엿이었습니다.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마 먹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할매가 없어질 것 같아서. 금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을 혼자 버텨온 것, 아이를 떠나보내고 빈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 매일 엿을 저으면서 살아있기만을 빌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왕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개 낀 산골 주막거리에 두 사람만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아무도 젖지 않는 연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산골 주막의 새벽 안개 속으로. 멀리 엿 한 사리에 담긴 진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엿은 끝내 먹지 못한 채 왕의 품속에서 세월을 버텼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것은 차마 삼킬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전에 내려오는 고전 야담을 제가 현대적으로 직접 다시 써 내려간 창작물이었거든요. 조상들의 지혜를 더 흥미롭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대본부터 영상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제 손으로 직접 진행했죠. 앞으로도 문화적 가치와 재미를 담은 독창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